소설 들려주는 여자. 소들려의 감성 오디오북. 안녕하세요. 소들려입니다. 아쿠타가와 류노스케의 1919년작 라쇼몽 들려드립니다. 라쇼몽, 원래는 지금의 교토 중심부 위치, 헤이안 시대의 수도 헤이안경의 주작대로 남단에 설치된 문, 기와지붕의 2층 구조. 980년 폭풍으로 파괴된 채 황폐하게 남아 여러 기담을 낳고 도적의 소굴이 되기도 했다. 나성은 둘러싼 성을 의미하고 그 성의 대문을 나성문이라 한다. 라쇼몽, 아쿠타가와 류노스케. 어느 날 해질 무렵이었다. 한 하인이 라쇼몽 아래서 비가 먹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넓은 문 아래는 이 남자 말고는 아무도 없었다. 단지 군데군데 단청이 벗겨진 큰 기둥에 귀뚜라미 한 마리가 달라붙어 있었다. 라쇼몽이 주작대로에 서 있기 때문에 이 남자 말고도 비가 그치기를 기다리는 여인네나 남정네가 두세 명 정도는 더 있을 법도 하였으나 이 남자 외에는 아무도 없었다. 왜냐하면 최근 2, 3년 동안 교토에는 지진과 회오리 바람 그리고 화재와 기근 같은 재해가 연달아 일어났다. 그래서 성안은 몹시 황폐하였다. 기록에 따르면 사람들은 불상과 불구를 깨버리고 단청이 칠해지거나 금은박이 입혀진 나무를 길가에 쌓아놓고 장작값으로 팔 정도였다고 한다. 성안이 그런 형편이었으니 라쇼몽의 수리 따위는 애초부터 생각지도 못한 채 아무도 돌보는 사람이 없었다. 그러자 그 극도의 황폐함을 이용해 여우나 너구리가 드나들고 도적이 소굴로 삼기도 하였고 비웃고 거두어줄 사람이 없는 시체를 라쇼몽에 버리고 가는 풍습까지 생겼다. 그런 연유로 해가 지면 모두가 으스스한 기분에 라쇼몽 근처에는 발걸음을 하지 않게 되었다. 그 대신에 어디에선가 많은 까마귀가 몰려들었다. 낮에 보면 수많은 까마귀가 높은 용마루 주위로 깍깍 원을 그리며 날아다녔다. 특히 문 위의 하늘이 저녁 노을로 붉게 물들었을 때에는 검은 깨를 뿌린 듯 까마귀들이 또렷이 보였다. 까마귀들은 물론 문 위에 있는 시체를 쪼아 먹으러 온 것이다. 그런데 오늘은 시간이 늦은 탓인지 한 마리도 보이지 않았다. 다만 군데군데 무너지기 시작하여 벌어진 틈새로 긴 풀이 돋아난 돌계단 위로 까마귀 똥이 점점이 하얗게 달라붙은 것이 보였다. 하인은 7개의 돌계단 맨 위에 다 해진 남색 겹옷을 입고 걸터 앉아 오른쪽 볼에 난 큰 여드름을 어루만지면서 멍하니 비가 내리는 것을 바라보고 있었다. 작자는 아까 하인이 비가 먹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라고 썼다. 그러나 하인은 비가 그쳐도 특별히 무얼 하겠다는 목적은 없었다. 평소라면 물론 주인 댁으로 돌아갔을 터였다. 그러나 형편이 궁해진 주인은 4, 5일 전에 하인을 내보낸 것이다. 그러나 형편이 궁해진 주인은 4, 5일 전에 하인을 내보낸 것이다. 앞에서 말한 바와 같이 당시 교토의 거리는 몹시 퇴락한 모습이었다. 하인이 오랫동안 일하던 주인집에서 쫓겨나게 된 것도 바로 이러한 쇠퇴의 작은 여파였던 것이다. 그러니 하인이 비가 먹기를 기다리고 있었다라고 하기보다는 비에 쫓겨온 하인이 갈 곳이 없어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었다 라고 하는 편이 적당하리라. 게다가 오늘의 하늘 모양도 적잖이
해이안 시대 하인의 센티멘털리즘에 영향을 끼쳤다. 오후 서너 시부터 내리기 시작한 비는 아직 개일 낌새가 보이지 않았다. 그래서 하인은 무엇보다 당장 내일 먹고 살 궁리를 어떻게든 해보려고, 즉 어찌할 바가 없는 것을 어떻게든 해보려고 종잡을 수 없는 생각을 더듬어가며 아까부터 주작대로에 내리는 빗소리를 그저 아무 생각 없이 듣고 있었다. 멀리서부터 쏴 하는 빗소리가 다가와 라쇼몽을 휩쌌다. 저녁 어스름에 하늘은 점차 낮아져 라쇼몽의 지붕을 올려다보면 비스듬하게 뻗어나온 용마루 끝이 어둑한 구름을 묵직하게 받치고 있었다. 어찌할 바가 없는 것을 어떻게든 해보려면 수단을 가릴 겨를이 없다. 그러다간 토담 밑이나 길바닥에서 굶어 죽을 뿐이다. 그리고 이 문 위로 옮겨져 개처럼 버려질 뿐이다. 수단을 가리지 않는다면 하인의 생각은 몇 번이나 같은 길을 배회한 끝에 마침내 이 지점에 닿았다. 그러나 이 않는다면은 시간이 흘러가도 끝내 않는다면에 머물렀다. 하인은 수단을 가리지 않겠다고 마음은 먹었지만 이 않는다면을 완결하려면 당연히 그 뒤에 붙어야 할 도둑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적극적으로 긍정할 만한 용기가 나지 않았다. 하인은 크게 재채기를 하고 나서 무거운 몸을 억지로 일으켰다. 밤이면 추워지는 교토는 벌써 화로가 생각날 만큼 쌀쌀했다. 어둠 속에서 세차게 부는 바람은 문 기둥과 기둥 사이로 빠져나갔다. 단청 기둥에 달라붙어 있던 귓두라미도 이미 어디론가 사라져버렸다. 하인은 목을 움츠리면서 누런 여름옷에 걸친 남색 겹옷의 깃을 높이 세우고 문 주위를 둘러보았다. 비바람 맞을 걱정이 없고 사람 눈에 띌 염려 없이 하룻밤 편히 잘 만한 곳이 있다면 그곳에서 대충 밤을 보낼 생각이었기 때문이다. 그러자 다행히도 문 위 2층 누각으로 올라가는 폭이 넓고 단청이 칠해진 사다리가 눈에 들어왔다. 위에는 사람이 있다고 해도 어차피 죽은 사람뿐이다. 하인은 허리에 찬 칼이 칼집에서 빠지지 않도록 조심하면서 집신을 신은 발을 사다리 맨 아랫단에 걸쳤다. 그리고 몇 분이 지났다. 라쇼몽의 누각으로 오르는 폭이 넓은 사다리 중간에 한 남자가 고양이처럼 몸을 움츠린 채 숨소리도 내지 않고 위의 상황을 살피고 있었다. 누각 위로부터 비치는 불빛이 희미하게 이 남자의 오른쪽 얼굴을 비추었다. 얼굴에는 짧은 턱수염과 벌겋게 골문 여드름이 보였다. 하인은 애초부터 문 위에는 시체뿐일 거라고 단정했다. 그런데 사다리를 두세 단 올라가 보니 위에는 누가 불을 밝혀놓았을 뿐 아니라 그 불을 이리저리 움직이고 있는 듯 하였다. 그렇게 생각한 것은 희미한 노란 빛이 거미줄 쳐진 천장을 여기저기 비추며 흔들리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비오는 밤에 라쇼몽 위에서 불을 밝히고 있으니 아무래도 수상한 사람이라고 생각했다. 하인은 도마뱀 부치처럼 발소리를 죽이고 경사가 급한 사다리 맨 윗단까지 기어서 올라갔다. 그리고 몸을 최대한 납작하게 낮추고 머리를 한껏 앞으로 내밀고 살며시 누각 안을 들여다보았다. 누각 안에는 소문으로 듣던 대로 시체들이 아무렇게나 버려져 있었으나 불빛이 미치는 범위가 생각보다 좁았으므로 시체가 몇 구인지는 알 수 없었다. 단지 어렴풋하게나마 알 수 있는 것은 그 안에 벌거벗은 시체와 옷을 입은 시체가 있다는 것이었다. 그리고 당연히
여자와 남자가 섞여 있는 듯하였다. 그리고 시체들은 모두 그것들이 과거에 살아있는 인간이었다는 사실조차 의심스러울 정도로 흙을 반죽하여 만든 인형처럼 입을 벌리거나 손을 뻗은 자세로 바닥 여기저기에 나뒹굴었다. 게다가 어깨나 가슴과 같이 높이 솟은 부분은 희미한 불빛을 받아 낮은 부분의 그림자를 한층 더 어둡게 하면서 벙어리처럼 영원히 말이 없었다. 시체들이 썩는 냄새에 하인은 자기도 모르게 코를 감싸쥐었다. 그러나 곧 그 손은 코를 감싸는 것도 잊어버렸다. 어떤 강한 감정이 이 남자의 취각을 거의 다 빼앗아 버렸기 때문이었다. 하인은 그때 비로소 시체들 사이에 웅크리고 있는 한 사람을 발견했다. 진갈색 옷에 키가 작고 야위었으며 원숭이같이 생긴 백발 노파였다. 노파는 오른손에 관손부를 들고 어느 시체의 얼굴을 세심히 들여다보고 있었다. 머리털이 긴 것을 보니 아마 여자 시체일 것이다. 하인은 열의 6의 공포와 4의 호기심에 휩싸여 잠시 호흡하는 것도 잊었다. 옛사람의 말을 빌리자면 머리털이 곤두서는 것처럼 느꼈던 것이다. 그때 노파는 관솔불을 마루 틈 사이에 꽂고 그때까지 바라보던 시체 머리에 양손을 대더니 마치 원숭이 어미가 새끼의 이를 잡아주듯 시체의 긴 머리털을 하나둘 뽑기 시작했다. 머리털은 손으로 쉽사리 뽑히는 것 같았다. 머리털이 하나둘 뽑힘에 따라 하인의 마음속에는 두려움이 조금씩 사라져갔다. 그리고 그와 동시에 노파에 대한 격심한 증오가 조금씩 솟아났다. 아니, 노파에 대한 것이라고 하면 어폐가 있을지도 모른다. 차라리 모든 악에 대한 반감이 순간순간 강도를 더하는 것이라고 해야 할 것이다. 이때 누가 하인에게 아까 문 밑에서 하인이 생각하던 굶어 죽을 것인가 도둑이 될 것인가의 문제를 새삼스럽게 꺼낸다면 아마 하인은 아무런 미련도 없이 굶어 죽는 것을 선택하였을 것이다. 그 정도로 하인이 악을 증오하는 마음은 노파가 마루에 꽂아놓은 관솔불처럼 기세 좋게 타오르기 시작했다. 하인은 물론 왜 노파가 시체의 머리털을 뽑는지 알 수 없었다. 따라서 논리적으로 그것을 선하게 어느 쪽으로 정리해야 좋을지 몰랐다. 그러나 하인의 생각으로는 이렇게 비가 내리는 밤에 라쇼몽 위에서 시체의 머리털을 뽑는다는 것은 그것만으로도 이미 용서할 수 없는 악이었다. 물론 하인은 아까 자신이 도둑이 될 마음을 품었다는 사실 따위는 까맣게 잊었다. 그래서 하인은 사다리를 힘차게 딛고 불쑥 위로 튀어올랐다. 그리고 허리에 찬 칼을 손에 댄 채 큰 걸음으로 성큼 노파 앞으로 다가갔다. 노파가 놀란 것은 말할 나위도 없었다. 노파는 하인을 보자마자 마치 석궁으로 튕긴 듯 펄쩍 튀어올랐다. 어이, 어딜 가? 하인은 노파가 시체에 걸려 비틀거리면서도 황급히 도망가려는 길 앞을 막아서며 소리쳤다. 노파는 그래도 하인을 밀쳐내고 가려 했다. 하인은 다시 그걸 막으려고 노파를 밀쳤다. 둘은 시체들 사이에서 잠시 말없이 밀치락 달치락 하였다. 그러나 승부는 애초부터 뻔했다. 하인은 마침내 노파의 팔을 붙잡아 힘껏 바닥에 팽개쳤다. 마치 닭발처럼 뼈와 가죽만이 남은 팔이었다. 마치 닭발처럼 뼈와 가죽만이 남은 팔이었다. 뭔 짓을 하던 거야? 말해. 말하지 않으면 이거야. 노파를 밀쳐낸 하인은 돌연 칼을 뽑아 그 허연 날을 노파의 눈앞에 들이댔다. 양손을 덜덜 떨고 어깨로 거칠게 숨을 쉬면서 눈알이 튀어나올 정도로 눈을 크게 뜨고
벙어리처럼 고집스럽게 입을 다물고 있었다. 이것을 보자 하인은 비로소 명백하게 노파의 생사가 완전히 자기 의지에 지배된 것을 의식하였다. 그리고 이 의식은 지금까지 격하게 타오르던 증오의 마음을 어느새 차갑게 만들어버렸다. 이후로 남은 것은 단지 어떤 일을 하여 그것이 원만하게 성취된 때에 느긋한 자부심과 만족감이 있을 뿐이었다. 하인은 노파를 내려다보면서 조금 부드러워진 목소리로 말했다. 나는 포졸이 아니오. 그저 이 문 아래로 지나가던 사람이오. 그러니 할멈을 포승줄에 묶어놓고 어찌 해보겠다는 것은 아니오. 단지 지금 이 문 위에서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 그것만 말해주시오. 그러자 노파는 큰 눈을 한층 더 크게 뜨고 가만히 하인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붉어진 눈꺼풀에 매처럼 날카로운 눈이었다. 그리고 주름 때문에 코와 구별이 되지 않는 입술이 무언가 씹는 듯 움직였다. 가는 목에 튀어나온 목젖이 움직이는 것이 보였다. 그때 그 목에서 까마귀가 우는 듯 헐떡이는 소리가 하인의 귀로 들려왔다. 이 머리털을 털을 뽑아서 가발을 만들려고 했지. 하인은 노파의 대답이 뜻밖의 평범하다는 것에 실망하였다. 그리고 실망과 동시에 아까의 증오가 차디찬 모멸과 함께 마음속으로 파고들었다. 그 낌새가 상대방에게도 전해졌던 것이리라. 노파는 한 손으로 아직 시체 머리에서 뽑은 긴 머리털을 든 채로 두꺼비가 중얼거리는 듯 우물거리면서 이렇게 말했다. 하긴 그려 죽은 사람의 털을 뽑는다는 건 나쁜 짓이겠지. 그치만 말여 여기 있는 시체들은 몽땅 그리당해도 싼 인간들 뿐인걸. 지금 내가 머리털을 뽑은 년도 말이여. 뱀을 토막내서 말린 것을 건어라고 동궁 호위대 사람들에게 팔러 다녔지. 전염병에 걸려 죽지 않았으면 지금도 팔러 다녔을 것이요. 그래도 인연이 판 건어는 맛이 좋다고 무사들이 찬거리로 많이들 샀다고요. 나는 인연이 한 짓이 나쁘다고 생각지 않어. 그렇게라도 하지 않았으면 굶어 죽었을 테니 어쩔 수 없이 한 짓이겠지. 그러니 지금 내가 하던 짓도 나쁘다고 생각지 않어. 이 짓이라도 하지 않으면 굶어 죽을 수밖에 없으니 어쩔 수 없이 하는 짓이야. 어쩔 수 없다는 걸 인연도 잘 알 터이니 내가 하는 짓도 눈 감아줄 것이요. 노파는 대충 이런 의미의 말을 했다. 하인은 칼을 도로 칼집에 집어넣고 왼손을 칼자루에 대고 노파의 말을 냉담하게 들었다. 물론 오른손으로는 벌겋게 곪은 큰 여드름을 어루만지고 있었다. 그러나 이 말을 듣던 중 하인의 마음에는 어떤 용기가 솟아나기 시작했다. 그것은 아까 문 아래에 있을 때는 없던 용기였다. 그리고 또 아까 문 위로 올라와 노파를 붙잡았을 때의 용기와는 완전히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려는 용기였다. 하인은 이제 굶어 죽을 것인가 도둑이 될 것인가에 대해 망설일 이유가 없었다. 그뿐 아니라 그때 이 남자의 마음에는 소위 아사라는 말은 거의 생각조차 불가능할 정도로 이미 의식 저편으로 밀려나와 있었다. 틀림없이 그렇겠지. 노파의 말이 끝나자 하인은 비아냥거리는 말로 다짐을 했다. 그리고 한 발 앞으로 다가서며 오른손을 여드름에서 떼자마자 돌연 노파의 목덜미를 잡고서 바싹 얼굴을 들이밀고 이렇게 말했다. 그럼 내가 다 벗겨가도 원망하지 말어. 나도 이렇게 하지 않으면 굶어 죽을 몸이니까. 하인은 서둘러 노파의 옷을 벗겼다. 그리고 다리를 붙잡고 늘어지는 노파를 발로 차 시체들 위로 쓰러뜨렸다. 사다리까지는 불과 5걸음이었다. 하인은 노파의 옷을 옆구리에 끼고 순식간에 경사가 급한 사다리를 뛰어내려가
깊은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잠시 후 죽은 듯이 쓰러져 있던 노파가 시체들 사이에서 벌거벗은 몸을 일으켰다. 노파는 신음 섞인 소리를 중얼거리면서 아직 타오르는 불빛에 의지하여 사다리 입구까지 기어갔다. 그리고 그곳에서 짧은 백발을 밑으로 늘어뜨리고 문 아래를 들여다보았다. 밖에는 오로지 깊은 동굴처럼 새까만 밤이 보일 뿐이었다. 하인의 행방은 아무도 알지 못했다.